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였죠. 35년을 일했던 작은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날로그 인쇄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저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빚만 남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웃들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사업 망했대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사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저를 가장 많이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해줬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아내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가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틀어놓고 조용히 울고 있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호강시켜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노후 자금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채권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게 믿고 맡긴 돈을 날린 지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몇 명은 평생 모은 돈을 저한테 빌려줬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변제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60세 이 나이에 다시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라, 택시기사라도 해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잘못된 조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마저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5년 동안 해왔던 일도 결국 망쳤는데 새로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58세의 나이에 처음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막내딸이 집에 왔습니다. 딸아이는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나와서 밥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빠, 제발 나와 엄마가 걱정하셔. 그 말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딸아이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무서워. 아빠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제 자식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한평생을 살아온 내 모습인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무엇이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마트 같이 갈게.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몇 달 만에 먼저 밖에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다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아내가 다 했죠. 야채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팔을 다듬고 계셨어요. 그분이 팥뿌리를 잘라내고 누런 잎을 떼어내는 걸 보면서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팔을 다듬으셨죠. 그리고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엄마 생각나네.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6살 난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를 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할아버지를 보여줘서 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민준이는 제 옆에서 놀았습니다. 아이는 색종이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민준아, 뭐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 주려고 선물 만들어요. 아이는 색종이로 하트를 접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 작은 색종이 하트를 받아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도시락인데 요즘 애가 잘 안 먹어요. 도시락 뚜껑을 여니 예쁘게 꾸며진 아이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소시지를 꽃 모양으로 만들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썰어서 넣었더군요. 이렇게 예쁜데 왜 안 먹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맛이 없어요. 친구가 먹는 거랑 달라요. 친구가 뭘 먹는데? 떡볶이요. 튀김이요. 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식?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시던 분식집 생각이 났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는 떡볶이를 참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제가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분식집 해볼까 해.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해봐. 당신 어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었잖아. 결심은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일단 돈이 없었어요. 파산한 상태라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가진 돈이라곤 아내가 알바로 모은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선뜻 내놓았어요. 이거라도 쓰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우리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보탤게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안 돼, 내 돈을 어떻게 해. 아버지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 돈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고마웠어요. 큰딸도 막내딸도 자기들 통장을 털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도울게. 세 자식이 모은 돈을 합치니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권리금 없는 작은 가게를 찾아다녔죠. 한 달을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3평 남짓한 크기에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전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급하게 나간 곳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여기다.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실패하면 저는 정말 끝장이겠구나. 가게를 인수하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벽을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낡은 설비를 고치고 헌 테이블을 샌드페이퍼로 갈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문제는 메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가게에서 심부름하면서 봤던 것들.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 튀김 반죽하는 법, 순대 삶는 법.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배웠던 거 내가 기억나. 결혼 초에 많이 만들었잖아.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떡뼈비를 만들고 맛을 보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맵거나 너무 달거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메뉴를 완성할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2주 동안 만든 떡볶이가 100접시는 넘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거다 싶은 맛이 나왔을 때 저는 아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됐어. 이 맛이야. 다음은 튀김이었고 그 다음은 순대였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갔어요. 장비는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업소용 냉장고와 튀김기를 저렴하게 구했죠. 낡았지만 제가 직접 수리해서 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글씨를 잘 쓰는 큰딸이 손글씨로 예쁘게 써줬습니다. 민준이네 분식. 손주 이름을 땄어요. 이 가게가 잘 되면 언젠가 민준이한테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하는 2달 동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아들 내외, 2딸, 그리고 손주 민준이까지. 민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제게 줬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나세요. 개업식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올까 떨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게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이 다 지나갈 때쯤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학생 2명이었어요. 떡볶이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막상 손님이 오니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내놓고 저는 몰래 그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입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학생 한 명이 떡볶이를 집어먹더니 친구한테 말했어요. 맛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3만 원이었습니다. 떡볶이 2접시, 튀김 1접시. 적자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월세 50만 원을 내려면 하루 최소 2만 원 이상은 팔아야 하는데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밤 장부를 정리하다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 2달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여름이라 장사가 안 됐어요. 더운 날씨에 떡볶이를 찾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게 근처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새로 생겼어요.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지나쳐서 그 프랜차이즈 가게로 갔습니다. 저렴하고 깔끔하고 익숙한 맛이니까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3팀밖에 안 왔어요. 매출 4만 원.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왜 나는 뭘 해도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아내한테 미안했고 자식들한테 미안했어요. 이 나이에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괴로웠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58세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 걱정해야 하잖아요. 3개월째 저는 새벽 시장에 갈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장을 얼마나 봐야 할까? 많이 사면 남고 적게 사면 모자라고. 어느 날은 떡을 10인분 어치 샀는데 5인분밖에 안 팔렸어요. 남은 떡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를 버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다 돈인데.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1접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더니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거 옛날 맛이네. 요새 이런 떡볶이 보기 힘든데. 정말요? 요새 떡볶이는 다 단맛만 나는데 이건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그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로 튀김 하나 더 드릴게요. 어머, 고맙네. 할머니는 떡볶이를 다 드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길 이맛 잃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했어요. 여기 떡볶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저는 메뉴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니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게 즉석 떡볶이였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메인으로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분식 세트를 만들었어요. 떡볶이 반 접시, 튀김 3개, 음료수 하나 해서 3,000원. 원가를 계산해 보니 거의 이익이 남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바꾸고 나서 학생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특히 방과 후 3시쯤 되면 중학생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놓고 나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응? 아, 없는데. 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에 와이파이 설치하면 어떨까? 그게 돈이 들잖아. 한 달에 2만 원 정도 하던데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벽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였어요. 와이파이 사용 가능. 비밀번호 0.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이 더 자주 왔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핸드폰으로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채팅도 했죠. 어떤 학생은 아예 2-3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떡볶이 한 접시로요. 처음에는 손님 회전율이 떨어져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와이파이도 되고 떡볶이도 맛있어 하면서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5개월째 저는 또 한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면 야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달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은 수수료가 비싸서 전화 주문으로만 받았어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만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렸어요. 아내와 저 둘이서 밤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한 장씩 넣었습니다. 민준이네 분식 마이너스 옛날 떡볶이의 정석 마이너스 배달 가능.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민준이네 분식입니다. 아, 거기 배달되나요?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 한 접시 부탁드려요. 첫 배달 주문이었어요. 저는 배달통을 메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60세에 배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것도 장사니까. 배달을 가니 한 젊은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야식을 시킨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 배달 건수는 2건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죠. 6개월째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재료비, 월세, 공과금 빼고 순수익이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적자를 벗어난 거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조용히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응, 당신 고생 많았어. 잔을 부딪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개월째 제게 중요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배달 주문을 자주 하시는 한 고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4-5번은 시켰습니다. 항상 똑같은 메뉴, 떡볶이 한 인분에 튀김 2개. 궁금해서 어느 날 여쭤봤어요. 손님, 항상 주문 감사합니다. 혹시 매번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네, 저 혼자 살아요. 떡볶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다음번엔 서비스 좀 더 넣어드릴게요. 에이,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분 주문에는 항상 무언가를 더 넣어드렸어요. 떡 몇 개 더, 튀김 하나 더,
음료수 하나 더. 어느 날 그분이 직접 가게에 오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그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며 외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먹으면 왠지 집 생각나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가게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들러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고향 이야기, 일상 이야기.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가끔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단골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사장님 떡볶이가 엄마 떡볶이 같아요라고 했고, 직장인들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는 걸. 위로, 편안함, 정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걸. 8개월째 저는 메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김밥. 아내가 김밥을 정말 잘 싸거든요. 결혼 초에 아이들 도시락 싸주던 그 솜씨 그대로. 김밥 한 줄에 2,000원 재료를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넣었어요.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당근, 우엉. 김밥을 출시하고 나서 아침 손님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면서 김밥을 사가는 직장인들이었어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 사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어요. 20줄, 30줄 아침이면 다 팔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한 중년 남자분이 김밥을 사러 오셨어요. 사장님, 김밥 5줄 주세요. 네, 잠시만요. 5줄이요? 많이 드시네요. 아니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인부들 아침 식사로 사는 거예요. 여기 김밥이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날 이후 그분은 거의 매일 김밥을 사러 오셨습니다. 5줄, 10줄. 덕분에 아침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10개월째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고 순수익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큰아들한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이거 조금씩 갚을게. 아버지,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아니야, 빌린 건 갚아야지. 한 달에 20만 원씩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파산한 후 1년 전은 다시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님이 다시 줄었어요. 특히 배달 주문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배달을 나가기도 힘들었죠. 매출이 다시 3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힘들어지는 건가?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겨울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겨울 메뉴? 응, 따뜻한 국물 요리 같은 거, 우동이나 라면 같은 거. 그 말에 저는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즉석 우동, 치즈라면, 국물 떡볶이,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국물 떡볶이가 대박이었어요. 떡볶이에 어묵과 라면사리를 넣고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인 거였는데 추운 겨울에 딱 맞는 메뉴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국물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 따뜻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겨울 메뉴를 추가하고 나서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째 저는 가게를 조금 확장했습니다. 옆집 가게가 비어서 그 공간을 추가로 얻었어요. 보증금이 또 필요했지만 이번엔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공간이 넓어지니까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더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벽에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손주 민준이 사진, 가족 사진, 가게 오픈했을 때 사진.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벽에 붙은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화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족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보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이 가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가게의 분위기,
이 가게의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2년째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개업 2주년 감사 이벤트 마이너스 떡볶이 1,000원 할인.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그 중에는 개업 초기부터 와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가 응원하는 거예요. 계속 화이팅 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년 6개월째 저는 드디어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빌린 돈, 은행 대출 다 갚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을 불러서 저녁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요. 아빠가 오늘 저녁 쏜다 고기 먹으러 가자. 고깃집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기를 굽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 파산했을 때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60세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아니야, 너희들 덕분이지.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진짜로.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분식집 하신대요. 그래. 고마워, 민준아. 3년째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매달 매출 600-700만 원, 순수익 150-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생활하기엔 충분했어요. 저는 조금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또 힘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해야죠.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독거노인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어르신들 점심 도시락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돈은 드립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20인분 정도요. 주 3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주 3회 어르신들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김밥과 삶은 계란, 과일을 담아서요. 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러 센터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도 힘든 시절 있었다면서요? 네, 몇 년 전에 파산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주시네.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제가 고마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3년 6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좀 안정됐다 싶었는데 또 위기가 온 겁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3년 전 그 암흑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저는 배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요. 배달앱에도 등록했어요. 수수료가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를 바꿨어요. 더 튼튼하고 예쁜 용기로요. 집에서 먹어도 맛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직콕 세트라는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 음료수까지 푸짐하게 담아서요. 광고 전단지도 더 많이 돌렸어요. 아내와 저 둘이서 밤마다 아파트를 돌아다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배달 주문이 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려는 가족들, 혼자 사는 청년들, 야식으로 찾는 사람들. 오히려 배달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장 매출이 워낙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였어요. 6개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을 까먹으면서 버텼어요. 가게를 닫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들이 힘이 됐어요.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 끝나면 꼭 가게에서 먹으러 갈게요. 마이너스 단골 손님 일동.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1년 후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학생들이 가게에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얘들아 건강했어? 네. 사장님도요. 매장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배달 매출과 합쳐지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를 버티면서 저희 가게는 더 강해졌습니다. 12부 마이너스 현재.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5세가 됐고 아내는 63세가 됐어요. 민준이네 분식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합니다.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가 됐고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60세에 시작한 분식집 5년째 한결같은 맛이라는 제목으로요. 손주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가끔 방학 되면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와줘요. 할아버지, 제가 배달 갈게요.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가 할게. 너는 공부나 해. 저도 돕고 싶어요. 민준이가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이 가게를 시작하셨는지. 응?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서려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 통장에 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에 갈 이유가 있어요.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이유가 됐어요. 어제 5년 전 그 법원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던 그 건물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어요. 5년 전에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다시 시작이었어.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60세에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년을 살면서 쌓은 경험과 인생의 무게가 제 떡볶이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에필로그.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사장님. 네. 저 사실은 몇 달 전에 사업 망했어요. 빚만 남았고요. 요즘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5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5년 전에 파산했었어요. 60세에 모든 걸 잃었죠.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씩이요. 정말 조금씩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바닥이지만 바닥이 있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돼요. 저는 제 명함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가게로 오세요. 떡볶이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 나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5년 전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났어. 파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 5년 전에 누군가 나한테 그랬으면 좋았을 것처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어. 5년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잖아. 응, 끝이 아니었어.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떡을 사고, 야채를 사고, 어묵을 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여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60세에 시작한 인생 2막.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되니까요. 오늘도 저는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손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한 그릇을 내어줄 겁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파산 후 다시 시작한 65세 분식집 사장의 인생.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일 뿐이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희망을 붙잡는 용기. 오늘도 민준이네 분식에서는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한 그릇. 그리고 65세 사장님의 인생 이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